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컨퍼런스의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님의 오프닝 강연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 이사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 혁신을 통한 차세대 신약 개발의 방향, 백신 신약 개발 및 환자 치료기의 확대를 중심으로 내외 기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2020년 1월 20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이사장으로 부임하던 날 우리나라에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우리 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는데 오늘 이 행사가 작은 결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제가 여기 셀프로 컨트롤 해야 되는 모양인데요. 다음 장. 예. 첫 번째 오버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스필오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 현상으로 바이러스가 이 인간 숙주에 침투해서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 1918년에 H1N1 인플루엔자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서 2019년에 코비드 19까지 수많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100일 이내에 적절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통계적으로 보면 2020년 4월 20일 코로나19 확진이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230만 명이었는데 이 인류가 개발한 백신이 첫 번째로 투약된 2020년 12월 8일 날은 코로나19 확진자가 6,80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2022년 9월 현재 약 6억 5천만 명의 인류가 코비드-19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신약을 개발하고 또 우리보다 더 빨리 개발될 글로벌 신약을 최소한의 타임렉을 가지고 국내에 도입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의 경우에 230개 후보물질을 가지고 약 800건의 백신 임상시험이 실시되었고 그 중에 47건이 어프로브드가 되었습니다. WHO 이머전시 유즈 리스팅 된 백신은 11건이고 우리나라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국내 허가를 획득하고 추가 접종을 시작했지만 아직 WHO EUL에 리스팅 되지는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어느 날 이상한 감염병이 돌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이제 언론이 보도가 되었고 2020년 1월에 이것을 포착해서 2020년 2월에 전임상 시작을 선언하고 2020년 5월에 임상 1, 2상
2020년 8월에 임상 233, 2020년 10월에 규제당국의 롤링 리뷰가 시작되어서 326일 만에 세계에서 첫 번째로 백신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26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백신을 투약받은 그 순간부터 약 81일 뒤에 우리나라 국민이 글로벌 백신 중에 하나를 투약받게 되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글로벌 신약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백신 개발 국가들이 자국민을 중심으로 첫 번째 투약을 시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제로 타임렉으로 줄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때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자성과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한국의 신약 개발 역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 약 7.94%를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제약바이오 협회의 발표가 있었고요. 또 이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업적 임상시험의 3.7%가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1.34%. 이것은 환율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요. 대략 한 1% 중반에서 한 1.78%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임상시험 점유율과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 사이에 놓여 있는 2%포인트의 이 갭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저희 정부와 우리 재단은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분석해 보면 드락 프라이싱에서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한국 정부가 최대한 부여하기에는 공보험 체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신약 개발 후보 물질들이 조기 라이센싱 아웃되어서 글로벌 제약사나 다른 어떤 기업들로 지금 이전되는 기술 이전되는 문제, 그리고 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아직 국내사 중에서 한 개도 없다는 점, 그리고 이 R&D 예산이 대부분 기초의과학이라든지 초기 임상 단계에 집중되고 후기 임상을 지원할 수 있는 R&D 자금으로의 부족으로 인해서 임상 3상과 신약 개발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성공 사례들이 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신약 중에서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미도입 신약은 244개가 되는데요. 이것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집계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약 35%가 이제 전체 신약 중에서 35%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희귀 질환 센터를 통해서 자가치료제라든지 긴급 도입 의약품과 같은 임시 변통적인 방책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의약품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의약품 신약 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의약품은 50%에 불과하다 해서 앞으로 이런 미도입 신약의 도입 렉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신약 개발 방향은 정부가 여러 차례 천명한 바와 같이 2030년까지 세계 5대 임상시험 국가로 도약하고 현재는 약 6위 수준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 강국으로 나아가겠다.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 5위, 글로벌 신약 허가 3건,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한 개를 만들어내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중에 몇 개의 후보 의약품이 매출 1조 원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신약 개발의 방향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R&D 투자는 앞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R&D 예산으로 2조 원을 투자하고 신약 메가펀드를 금년 5천억, 내년 5천억 해서 1조 원 규모로 조성해서 후기 임상에 집중 투자하면서 이번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워싱턴 대학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와 같은 이런 공동 개발, 합작 개발의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고, 또 심리스 임상시험 설계, 어댑티브 디자인을 도입하는 그런 혁신적 임상시험이 한국에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현재까지 기술적 장벽은 없지만 여러 가지 규제적 문제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운 비대면 분산형 임상시험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나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확산시켜 나가고, 리얼월드 데이터,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활용한 신약의 적응증 추가 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그리고 공공 플랫폼을 통해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전체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의 약 90% 이상이 54개 주요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원스톱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로 구축해서 코넥트와 연결하고, 현재 7개 질환에 대해서 질환별 네트워크를 질환별 환자 중심 임상시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의 전체 질환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전주기 임상시험 네트워크와 임상시험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작은 정책 방향들이 되겠습니다. 좀 세세한 내용들은 상략하고요. 미도입 신약의 경우에는 저희 코넥과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 그리고 몇 개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미도입 신약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 현재 힘을 보태고 있고요. 이러한 3자 협력 체계를 대폭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도입 신약 중에 상당수를 자가치료용 의약품, 긴급 도입 의약품, 또 국가 필수 의약품 지정, 희귀 의약품 지정, 그리고 저희 재단이 지원하는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서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최고 높여 나가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감염병에 대비한 100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지만 저희 정부 당국과 또 과학계와 또 제약기업과 저희 재단은 다음번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래 감염병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시에 대응 체계를 공고하게 사전에 확립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하였을 때 초고속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고민을 하고 있고, 세피는 2021년 11월에 팬데믹이 발생하였을 때 100일 내에 백신 개발을 위한 100일 전략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으며, 미국 NIH 산하에 아르파 H를 설치하고 100일 내에 백신 개발 등 보건의료 분야 혁신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서 금년 한 해에만 65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한국형 100일 프로젝트를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이것이 수립이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범정부 지원위원회에 보고해서 향후 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주요 내용은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와 법적 기반의 구축, 또 연구 개발을 통한 원천 기술의 선제적 확보, 그리고 신약 개발 및 임상 개발 역량 강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송구한데 요점만 말씀드리면, 모더나가 백신을 356일 만에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화이자가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내에 기존의 메르스라든지 이런 그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과감하게 동물 실험을 비롯한 전임상 시험 단계를 뛰어넘어서 임상 1, 2상, 임상 2, 3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또 임상 시험용 의약품을 대량 생산 체계로 바로 준비해서 롤링 리뷰가 끝나고 이제 신약 개발 승인이 끝나는 시점에서 전 세계에 자기들이 개발한 백신을 공급할 수 있었던 그런 전략 덕분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저희 재단을 중심으로 한 국가임상시험센터와 과학기술부 산하 생공연의 국가전임상센터 간의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서 신약개발 후보 물질들을 평상시에 전임상 단계까지는 연구를 진전시켜 놓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임상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략 하에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재원을 평시에 투자해서 유지할 것인지, 어떤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정부와 긴밀한 소통하에 빈틈없는 그런 체계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강연 해주신 이사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임상의 장단점, 해외 협력 모델, 그리고 추진 계획까지 상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